이 판문점을 통해 기술한 북한군 병사의 오늘 오전 2차 수술이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그 내용을 짚어볼 텐데 먼저 어제 국방부의 브리핑 내용부터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죠. 상처 부위, 총상을 입은 부위가 여러 군데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팔꿈치와 어깨 등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총알이 치명적인 급소를 강타하지 못하면 움직임에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급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오른쪽에 하나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아직도 이 북한 병사에 대한 미스터리가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국방부 브리핑도 했지만 어깨, 복부, 다리 총으로 난사당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인데 일단 대동맥을 비켜갔다는 얘기입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대동맥을 맞으면 바로 즉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 중에서 굵은 대동맥이 있답니다. 근데 현장에서 그 대동맥에 만약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다면 그냥 바로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아마 천운인지 몰라도 아슬아슬하게 그 대동맥, 굵은 대동맥은 비껴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생존 상태에 있는 건데 생존해야 되겠죠. 당연히 살려야 되겠지만은 이분이 지금 현재 다친 거는 다발성 총상 아니겠습니까? 40여 발을 쏘았는데 예. 지금 워낙 총에 많이 맞다 보니까 다 이 과다 출혈이 있어가지고 저혈압 현상도 있고 아마 척추, 엉덩이뼈, 골절, 소장도 한 7군데나 좀 다쳤고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하여튼 다행인 거는 치명적 급소, 대동맥을 비껴갔다는 거 하나는 좀 안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불가피하게 오전에 2차 수술이 진행됐다는 건데 아직 몸속에 총알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국종 교수님께서 이 총상 치료의 최고 권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주월요 석해군 선장 그렇게 치유하시면서 워낙 아까 말씀하셨던 수많은 총상을 맞고 왔기 때문에 이 실탄을 다 빼면서까지 수술하면 그거 해는 도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위 저는 의학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신문 보니까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큰 손상이 컨트롤이라고 해가면서 일단 응급한 것부터 하고 현재 이것도 덮지 못하고 복귀한 상태를 투명 비닐로 해서 병균만 옮기지 않게 했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 해놓고 조금 여력이 되면 그때 하나 이 총알 남은 거는 뽑아내지 않을까, 제거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데미지 컨트롤에 대한 용어 설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환자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생명을 직결되는 조치만 이제 응급으로 취한 뒤에 차후에 시간을 갖고 치료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여기 계신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늘 오전 2차 수술이 일찌감치 들어갔고 그것도 좀 일찍 끝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에게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살이 죽어서 이렇게 괴사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거나 아니면은 그 환자분의 감염 상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제거하려는 게 아닌가. 문제는 이제 감염이거든요. 그 세균들이 이제 몸으로 퍼져가지고 폐혈증으로 해서 사망하는 그게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아마 정외과적으로는 살이 일부 썩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예방적으로 그냥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방금 들은 의료 전문가, 의학 전문가 얘기만 들어보면 지금 상태가 더 심각해서 감염 상태가 빨리 진행되니까 2차 수술을 빨리 진행한 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의학 전문가 얘기는 이 정도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김기호 교수님 그런데 민간 병원에 미군 헬기로 왔단 말이죠. 이게 국군병원에는 이 중증 외상센터가 전혀 없는 겁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사실 논란이 되고 문제 제기를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외상을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장병 아니겠습니까?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에도 다리가 잘라진 그 하사를 우리 국군 수도병원에 왔는데 결국 못하고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했거든요. 사실은 미국 얘기해서 그렇지만 대통령 같은 신분 병원 치료할 때 보안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같은 분의 치료도 군 병원에서 담당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외상 치료만큼은 우리 군 병원
분당에 가면 수도병원이라고 최고 우리 높은 병원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 또 전문 의료진도 좋고 우리 군에서 이제 이거 문제가 제기돼서 2017년까지 현대화 계획으로 해서 정말로 이 보건 발전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이 군의관을 계속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막상 일이 터졌을 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진이 없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의사 급여는 바깥에서 병원에서 의사 급여로 받는데 군인은 이게 군의관도 계급이 있어서 대위는 대위 급여로 소령은 소령으로 급여를 받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더 줄 수 있고 이게 이제 군의관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안 소장님 그렇다면 만약 북한에서는 이렇게 군인이 크게 다쳤을 때 총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치료 과정이 진행이 되나요? 거기서도 이제 사단 군의소라는 게 전방에 사단별로 있는데 그 사단 군의소를 후송을 해야 되죠. 근데 뭐 병사들이나 이런 경우는 그냥 그 승용차로 근데 그 승용차가 제때 오질 않아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고 예. 조금 급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헬기가 나와서 실어 가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 전선에서는 헬기를 거의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뭐 수십 대가 다니는데 거긴 1년에 한 5대 뭐 이 정도로 쫓겨 다니죠. 예. 준비한 거 한번 보실까요? 어쨌든 불행 중 다행으로 대동맥은 비켜갔지만 지금 2차 수술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고 방금 전에 2차 수술이 끝났는데 이 의학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감염 상태가 무척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시간 뒤면 뭐 이국정 교수가 직접 이것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다니까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 핵심으로 삼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미스터리한 북한 병사가 판문점 대표부 소속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안 소장님. 예. 어떻게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요? 거의 뭐 신빙성 있죠. 왜냐하면 그 집차를 몰고 일단 판문점까지 들어왔다는 자체가 예. 그 판문점 대표부. 그러니까 북한은 1993년에 이제 군사정전위원회를 거부하면서 인민군 판문점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예. 북한 측에는 정전 중립국감독위원회 송원도 없고 정전위원회라는 것도 없고 저들 멋대로 판문점위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가 육군 소장이고 정치부장, 보위부장들이 다 소장 내지 대저가 있고 그 이렇게 민경이 쫙 그 휴전선을 지키지만 이 판문점을 지키는 또 민경 4개 중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안 소장님이 당시 북한에 계셨을 때 민경중대 소속이셨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저도 민경 소속인데. 그럼 민경중대라는 용어가 정확히 뭐를 뜻합니까? 민경중대가 바로 DMZ 안을 지키는 민사경찰. 그러니까 우리는 민정경찰, 민정경찰. 북한은 민사경찰.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하면은 예. 왜 GP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GP, GOP. GOP, GP를 우리는 아군은 DMZ 남쪽을 GP, GOP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북한군은 민경초소라고 불러요. 예. 네, 민경대대라고 부르고.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주 엘리트들만 뽑아서 다 선호해 전방으로 가려고. 왜냐면 전방이 따뜻하고 밥도 잘 먹고 알겠습니다. 배우도 좋으니까. 네. 예. 말씀하시죠, 민경. 그러니까 이제 군복을 지금 판문점 소속 민경 군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군은 어떤 부대에 근무하냐에 따라서 군복기 색깔과 질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보병은 뭐 헌방직을 준다면은 이 민경은 모직 내지는 대트론. 훨씬 고급 기지를 이제 중국에서 사다가 군복을 만들어 입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 병사의 복장만 보고 판문점 소속이다. 그러니까 판문점의 그 경무원들은 다 장교인데도 하전사 계급장을 달고 나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저 사람은 하전사 복장을 한 거 보면 이제 차를 몰았다는 것은 장교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민경 소속이라는 것은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교수님 저희가 이 귀순한 병사를 판문점 대표부 소속, 민경부대 소속, 장교다, 뭐 하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올바른 표현일까요? 아직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복장을 입는데도 실제 계급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예. 98년 때도 그 변용관 상위라고 상이면은 소위 중위 상위 대위거든요. 북한군은 네. 대위쯤에 속하는 계급인데 하전사 복장을 입고 왔거든요. 북한군들은 실제로 그 어로 작업할 때 민간인이도 위장한다고 그래서 복장이나 계급을 수시로 저희한테 위장하기 때문에 예. 현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안 소장님 말씀한 대로 운전을 했다. 그런 거 봐서는
한 부사관 이상일 것 같고 예. 혼자 이렇게 차를 몰고 올 정도 되면은 훔치지 않은 다음에야 병사는 아닐 것이다. 예.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잠시만요. 안수양, 아까 저희가 화면으로 잠깐 지나갔지만 판문점에 있어서 경비를 쓰고 있는 북한군 병사들을 봤는데 네. 그런 이제 판문점에 서 있는 북한 소속 저런 사람들이 다 민정부대 출신. 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분들이 다 저 사람들이 다 판문점 대표부에 있는 소속된 군인들인 거예요. 그렇죠. 저게 이제 판문점 위원회 소속 경무원들입니다. 경무원들인데 예. 겨울을 뭐 소위 내지 중이 달았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말고 또 하전사 계급장을 단 애들도 있는데 걔들도 다 군관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판문점 대표부 안에 4개 민경 중대가 있는데 거기 와서 병사생활 5년 하면 그다음에 군관학교 2년 보내줍니다. 그럼 7년이 되면 저렇게 소위 중위를 달고 저기나 근무 서다가 또 4년이 되면은 저 하전사 계급을 단 사람도 저게 강공군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라. 저 지금 가운데 네,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 옆에 말하는 네, 거죠? 옆에 지금 이제 하전사 복자인데 저것도 장교고, 저 하사로 지금 돼 있지만 저 사람은 한 중2쯤 되는 장교고, 장교로 4년 근무하면은 그 다음엔 후방에 어떤 좋은 보직에 정치, 보위, 후방을 가리지 않고 포병을 가리지 않고 북한에 이제 자기 병렬로만 올라가지 않고 여러 가지로 올라간단 말이죠. 좋은데 보내주니까 저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특수한 신분을 지금 돌아가는 저 화면이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저 하전사 계급 복장을 한 네. 그리고 이번에 해당 북한군 귀순 병사도 20대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저런 병사가 갑자기 난데없이 군용 지프차를 몰고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내려와서 뛰어서 귀순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차가 지금 몰고 오다 온 사람이 꾼신지 아니면 저렇게 하전사를 근무하던 경무관이 그 차가 들어오니까 뭐 보급을에 들어오니까 그 차를 몰고 이제 노물 내다가 그냥 그 도랑에 빠지는 바람에 차가 못 오고 그 찰나에 이제 총을 맞은 거 아닙니까? 예. 때문에 그 계급장이나 복장 가지고 지금 장교다 아니다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안 소장님의 설명을 듣자 보면 뭐 출신 성분도 좋고요. 앞길이 굉장히 창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귀순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글쎄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이제 그 운전을 했다면은 상당히 자유주의를 많이 합니다. 북한의 운전수들은 뇌물도 날라야 되고 뭐 그래서 자유주의도 많이 하고 연애도 많이 하니까 그게 이제 꼴려서 뭐 뭔가 심한 처벌을 받게 된 측면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김정은 참수다 뭐이다 해서 군사적 옵션이다 해서 북한 군인들이 상당히 그 좀 뭔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저기에 온 병사들은 경우 아버지가 다 평양의 인민무력성이나 총정치국이나 중앙당의 간부들입니다. 간부들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숙청됐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남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수용소에 가야 되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규 교수님, 저 하전사 중에 한 명으로 뭐 예를 들면 그 북한군 귀순 병사가 내려온 건데 저 정도면은 이제 남한의 문화 그리고 우리 쪽의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수준, 뭐 대북 방송 이런 거를 많이 접하면서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이제 남한을 이해하는 능력들이 꽤 될 텐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내려왔다는 일각의 설도 있었어요. 저쪽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특히 더 많이 알죠. 예. 많이 쳐다봐서 알고 있고 또 대북 방송을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이제 뭐 탈북민들도 많다 보니까 가족들을 통해서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거 알고 지금 안 소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또 북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만 같은 거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 가지 불만이 누적되고 우리 체제를 월교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트리거라는 용어를 쓰는데 결정적으로 결심을 하게 된 어떤 요인이 문제를 같은 야기했던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어서 그게 결정적으로 실행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됐어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안 소장님께서 직접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하전사 복장 민경부대 출신이니까 판문점 대표부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번 때 탈출 계획. 예, 안 소장님 사실 이번 귀순이 매우 계획적이다 이런 분석이 참 많은 게 이 귀순한 병사가
비무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하면 비번이었다. 곧 쉬는 날이었다. 쉬는 날 귀순을 계획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운전을 하는 그 민경에는 대체로 권총을 지급을 합니다. 자동소총보다는. 운전하는데 이제 총을 휴대해야 되는데 자동보총은 주지 않고 권총을 주는데, 그러니까 저 친구의 계급이 뭔지 지금 군관인지 병사인지 그게 밝혀 안 줘서 그렇지만 어쨌든 비무장 상태로 탈북을 시도한 건 아주 잘못한 일이죠. 항상 탈북을 하려면 무장을 휴대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누가 사격할 때 상대 응사해서 자기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거 보면은 준비는 치밀히 했지만 그 돌발적인 상황에서 무기를 손에 놓지 못하지 않았는가. 혹은 또 무기를 갑자기 떨궜다든지 뭐 AK 소총을 들고 오다가 뭐 갑자기 그 차 안에서 놓고 내리면서 일단 조금만 더 가면 넘어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응사할 생각보다는 탈출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총은 집차 안에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비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취약한 시간대가 오전 시간입니다. 오전이요? 네. 해 넘어가면 다 밤에는 근무 투입을 저는 총총히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려운데요. 밤새도록 근무했기 때문에 아침에 거의 다 잡니다. 아침에 잘 때는 누구만 있냐면 상황 근무자하고 고가 초소에 근무해서 감시하는 사람하고 순찰조 정도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탈출했으면 오전 시간대에 탈출했어야 되고 늦은 점심을 먹고 이런 3시 때는 다 일어나서 다시 저녁 때 투입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레, 그러니까 이틀 전에 3시 15분은 집중력이 최고조에 있을 시간이었다는 최고조는 아니지만 예. 다 깨어있을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마 추격조도 금방 따라온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얘기인즉슨 계획이 많이 안 된 거잖아요. 본인도 무장도 안 됐을 뿐더러 오후 3시 15분이면 그렇게 이 느슨한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김 교수님 얘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차를 끌고 들어왔는데 지금 차종이 간부용 찝차인지 아니면 보급물자를 나르는 나형차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민경 한 개 중대당 한 대씩 있는데, 그러니까 차종을 지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간부용 승용차라면은 그때 간부가 그 판문점 본부 개성 시내에서 여기까지 나올 때 이제 간부를 싣고 와서 간부가 회의 들어간 짬에 이제 탈출을 시도했을 거고, 예. 나형차에서 무슨 그 식료품 뭐 식용유나 무슨 뭐 야채나 이걸 싣고 와서 그 판문점 경비 부대에다 부려줬다면은 그 시간이 아마 아침에서 또 나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골든타임은 자기가 초이스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했다는 것이죠. 예, 뭐 안 소장님 사실 저희 쪽에서는 이분에 대한 신상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지만 북한 측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이 귀순한 병사의 가족들을 찾아 나섰다 이미 가족을 그렇죠. 포섭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군에도 상주하 이상, 연대장급 이상 간부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나 부모도 상당히 친척도 고위층일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은 벌써 그 가족을 딱 그 보이송해서 가서 장악을 하고 이동을 못하게 하고 모르죠. 이제 뭐 그 북한이 최근에 탈북자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잘 활용하는데 저 부모를 내세워서 뭐 불의 사고로 넘어갔으니까 돌려보내라든지 이런 북한의 벌써 시나리오들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시간대로 봤을 땐 본인이 선택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다만 무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계획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여기 계신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귀순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은 정말 적절했는가 이 얘기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군 40발이 발사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피탄된 것이 우리 쪽 맞죠? 저희 쪽에도 맞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이것이 알겠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더 크게 상황이 번졌을 텐데 그런 걸 막아가면서 상황 판단은 그 추병으로서도 잘했다고 아니, 그러면 생각합니다. 국방장관 얘기는 더 상황이 크게 안 번지게 일정 부분은 잘 막았다라는 얘기 같은데 김규 교수님. 예.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왜 대응 생각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럼 최소한 뭐 하늘로 쏘는 뭐 공포탄이라든지 경보 사격은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응을 잘했더니 좀 아쉬운 점이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40발을 쏠 때 그 우리 쪽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뛰어올 때 그때까지도 사격을 했는가? 그래서 그 총알이 우리 측에 떨어졌는가? 피탄됐는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 초병한테 직접 위해를 가면 저도 자위권 바통쳐서 바로 대응 사격할 수 있거든요. 예. 우리 초병한테 안 하려고 우리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저희도 북한 땅이 어딘가 그만한 발수로는 사격했어야 되지 않느냐. 위로 쐈거나 아니면 적병을 향해서 쏘진 않더라도 위협사격 정도 해서. 그러니까 저게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경고사가 위협사격이다 하늘로 쏘거나 땅으로 쏘거나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땅으로 제가 더 하는 말은 그 추격해서 오니까 더 많이 쏘지 못하도록 그 앞에다가 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3시 한 15분부터 쓰러진 31분까지 한 16분 동안 소리는 들었는데 어느 지점에 어떤 상태로 쓰러져 있는지 저희가 정확히 보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봤을 것 같으면 저희도 병력을 이동시켜서 그렇겠죠. 어떻게 바꾸고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금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단정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하나 제가 이렇게 추정해 가는 거는 대대장은 이제 그렇게 되면 다 전원 전투 배치가 되거든요. 예. 그거 찾는 것보다 우선 상황이 급하고 총성이 40발 되니까 전원 전투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 그거 지휘하는 게 더 바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뿐만 아니라 이런 대응도 문제지만 그 추후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지금 도마에 올랐는데 최초에는 실탄이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종합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거 16분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지 않았나. 봤으면은 뭐 넘어오고 넘어갈 때까지 쐈다든가 뭐 바로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대응보다는 경계태세가 잘못됐다 이렇게. 예,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뭐 사각지대라고 낙엽이 많이 숲을 우거졌다 그러긴 한데 판문점 거기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어서 좀 사각지대가 있을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김복준 교수님, 장관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우리 쪽으로 총탄이 넘어왔다고 했고 합참은 아니라고 하고. 그럼 제대로 아까 봤던 경계태세가 부족한 거고. 그럼 뭐 이건 군 스스로 좀 문제를 자초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장관한테 보고된 시간도 상당히 지연된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고 난 이후에 이 군과 이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좀 삐걱거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여하간 군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이 직라인에 삐걱거리는 현상이 있다면 뭐 우리 국민들이 불행한 일이니까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조금 한마디만 좀 첨부할게요. 사실은 이쪽 그 JS 이쪽 그 지역이 사실은 유엔사 교전 수칙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한국군 교전 수칙이 적용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응사하고 어머 안 했다 이거 하는 것도 사실은 규정을 바꿀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줄 것 같아요. 그게 예. 전체적인 유엔사 정전 교전 규칙이 적용이 되지만 초병이나 이런 거에 직접 위해가 될 때는 우리 한국군 교전 그렇죠. 규칙 적용이 돼서 네. 이번에는 참 이게 애매하게 된 게 직접 우리한테는 위해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각지 생기게 된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있는데 오늘 오전 2차 수술이 끝났다는 북한군 이 규순 병사의 얘기도 한번 같이 짚어봤습니다. 북한 전문가, 군사 전문가 김기호 교수, 그리고 안차일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